2023년 일본의 앱스토어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파카츠라는 이름의 데이팅 앱들이 당당하게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겉으로는 아빠 같은 남성과 딸 같은 여성의 건전한 만남을 표방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앱 내부에는 노골적인 가격표가 존재했습니다. 식사만 하는 경우 1만에서 3만엔, 데이트는 3만에서 5만엔, 그 이상은 5만에서 10만엔 이상이었습니다. 20대 여성들은 프로필에 자신의 조건을 명시했고 50대에서 60대 남성들은 마치 쇼핑하듯 여성을 선택했습니다. 월 수입 수백만 엔을 버는 여성들도 나타났고 이를 자랑하는 유튜브 채널까지 생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합법이라는 점입니다. 성인 간의 자유로운 만남이라는 명목으로 일본 정부도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스가 일제히 보도했고 일본에서는 젊은 여성을 앱으로 살 수 있다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화해온 일본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선진국 일본이 원조 교제의 천국이 되었고 왜 지금도 막을 수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몇 가지 충격적인 통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998년 아시아 여성 기금이 발표한 조사 결과입니다. 일본 여고생 10명 중 1명이 원조 교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동기였습니다. 동기의 90% 이상이 명품을 사기 위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생활고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2024년 현황은 어떨까요? 파파카츠 앱 이용자는 추정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평균 거래 금액은 오히려 하락 추세입니다. 공급이 증가하면서 가격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 연령대는 18세에서 30대 초반 여성, 그리고 40대에서 70대 남성입니다. 여기서 역설적인 부분이 나타납니다. 2024년 일본의 구인 배율은 1.7까지 올랐습니다. 3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청년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그런데 원조 교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쉬운데 왜 원조 교제가 증가하는 걸까요? 이 역설을 이해하려면 1980년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1980년대 일본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토요타가 세계 시장을 지배했고 재팬 에즈 넘버 원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였습니다. 당시 소니는 지금의 애플과 같은 위치였습니다. 워크맨은 혁신의 아이콘이었고 스티브 잡스가 선망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실제로 잡스는 소니를 롤모델로 삼아 애플을 세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도쿄 23구의 땅값이 미국 전체 땅값과 맞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황궁부지 가격은 캘리포니아 전체 부동산 가치와 같았습니다. 대학생들은 면접만 다녀도 수십만 엔을 받았습니다. 기업들의 인재 쟁탈전이 그만큼 치열했기 때문입니다. 경제 호황은 소비 수준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명품은 신분 상징이 되었습니다. 긴자와 하라주쿠에는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매장이 즐비했습니다. 여고생들 사이에서도 명품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문제는 모든 가정이 부유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사회 전체가 화려한 소비를 당연시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시기 등장한 것이 텔레쿠라, 전화방이었습니다. 부스에 들어가 전화를 받으면 무작위로 상대와 연결됩니다. 대화 후 원하면 실제 만남이 주선되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완벽한 익명성 보장이었습니다. 여고생들은 용돈벌이로, 중년 남성들은 젊은 여성과의 만남을 위해 텔레쿠라를 이용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소수의 현상이었지만 원조 교제의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같은 시기 브루세라 문화도 등장했습니다. 블루머와 세라복을 합친 말로 여학생이 입던 옷을 거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입던 교복은 수만 엔, 입던 속옷은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1995년에는 브루세라의 여왕이라 불리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성은 1년 동안 속옷 450장을 판매해서 20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2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개인 거래를 넘어 브루세라 샵이라는 전문 매장까지 생겼습니다. 일본 사회는 이미 젊은 여성을 상품화하는 것에 둔감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폭발은 경제가 무너진 후에 찾아왔습니다. 1991년 일본 경제에 거품이 터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고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1980년대 후반 구인 배율은 1.4였습니다. 구직자 1명당 1.4개의 일자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1999년에는 0.48로 떨어졌습니다. 구직자 2명이 일자리 1개를 놓고 경쟁해야 했습니다. 2009년에는 0.47로 더 악화되었습니다. 구인 배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일자리 대부분이 비정규직, 파트타임 또는 블랙 기업이었습니다. 블랙 기업이란 과로사를 유발하는 악덕 기업을 말합니다. 일본의 독특한 고용 문화가 재앙을 증폭시켰습니다. 일본은 대학 졸업 시점에 신입사원을 일괄 채용하고 평생 고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중도 채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 시스템의 함정은 이렇습니다. 대학 졸업 때 정규직을 못 구하면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버블 붕괴 직후 사회에 진출한 세대는 로스트 제너레이션,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집도, 안정된 직장도, 미래도 없는 세대였습니다. 경제 위기는 원조 교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하지만 연령층마다 동기가 달랐습니다. 청소년층의 경우 도쿄 시부야와 하라주쿠의 코갸루 문화가 나타났습니다. 인공 태닝으로 그을린 피부, 짧게 개조한 교복 치마, 루즈 삭스라고 불리는 헐렁한 양말, 진한 화장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텔레쿠라는 대유행했습니다. 1998년 조사가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원조 교제를 한 여고생 10% 중 대다수가 명품을 사기 위해서였고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라고 답한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부모의 수입은 줄었지만 1980년대에 형성된 소비 욕구는 그대로였습니다. 샤넬 가방, 루이비통 지갑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 필수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인층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20대 초반 청년들은 학비를 내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원조 교재에 뛰어들었습니다. 한번 원조 교재에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힘들었습니다. 비정규직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취업에 실패하면 원조 교재를 지속하게 되고 공백기가 발생하면 취업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악순환이 고착화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정부는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공무원, 대기업 간부, 교사, 심지어 주부까지 체포되었습니다. 언론은 대서특필했고 사회적 매장이 뒤따랐습니다. 텔레쿠라는 불법화되었고 브루세라 샵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개적인 원조 교재는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지하로 숨어들었을 뿐입니다. 2000년대 초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원조 교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만남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겉으로는 데이트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원조 교재의 온상이었습니다. 익명성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얼굴을 볼 필요도 전화번호를 교환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단속도 어려워졌습니다. 형태도 변화했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만남에서 정기 계약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흔히 스폰서 관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법적 허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용돈을 주고받는 연애 관계라고 주장하면 성매매로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 관계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2000년대 중반 아키하바라와 신주쿠의 JK 비즈니스가 등장합니다. 여고생과 손잡고 산책하기, 마사지 받기, 귀 청소해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적 서비스였습니다. 하지만 옵션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적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일본 청년층에게 또 다른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세대를 겪은 일본 사회는 또다시 취업난에 빠졌습니다. 젊은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소용없다. 성공하는 건 극소수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포기하거나 불법적이더라도 돈을 버는 것. 대다수는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의 취업 시장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024년 구인 배율은 1.7까지 올랐습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도 1.2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인난, 즉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 걱정 없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취업이 쉬워진 시대에 원조 교재가 오히려 증가한 것입니다. 파파카츠라는 앱을 통해서 말입니다. 파파카츠는 이전의 데이팅 사이트보다 더 노골적입니다. 조건을 명시하고 가격을 협상하고 만남을 주선합니다. 겉으로는 성매매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상은 명백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격 하락입니다. 공급, 즉 파파카츠에 끼어드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취업이 쉬워진 시대에 오히려 원조 교재가 증가하는 걸까요? 핵심은 자산 격차입니다. 일본 가계금융자산 총액은 2,000조 엔이 넘습니다. 그런데 60대 이상이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0대 이상이 보유한 주식은 전체의 41%에 달합니다. 버블 시대에 직장을 다녔던 60대 이상은 부동산과 주식을 축적했습니다. 이들은 버블 붕괴의 피해를 가장 덜 받았고 지금은 연금까지 받는 세대입니다.
반면 현재 20대에서 30대는 역설적으로 가장 가난한 세대입니다. 취업은 쉽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월급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 임금은 하락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 부담은 증가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 지원도 불가능합니다. 즉, 일은 있지만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파파카츠는 이 자산 격차를 연결합니다. 젊은 여성들은 부업 감각으로 접근합니다. 실제로 식사만 하고 돌아가도 돈을 받습니다. 접근성이 좋아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중년과 노년 남성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세대입니다. 외로움과 고독감을 해결하고 젊은 세대와의 대화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식사와 대화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결국 성적 관계로 발전합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막지 않을까요? 첫째, 법적으로 애매합니다. 성인 간의 데이트를 법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만남마다 경찰이 따라다니며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둘째, 규제해도 소용없습니다. 30년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단속하면 더 은밀해질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본 원인은 구조적 문제입니다. 세대 간 극심한 자산 격차, 부의 재분배 실패, 저성장 경제 구조, 실질 임금 정체,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원조 교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파파카츠가 일종의 비공식 재분배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부유한 노년층의 자산이 가난한 청년층으로 흘러가는 경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한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식적 재분배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이 스스로 만들어낸 메커니즘인 셈입니다. 일본의 원조 교제 역사는 40년이 넘습니다. 형태는 변했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경제적 격차와 세대 간 자산 불균형이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핵심 교훈은 이렇습니다. 첫째, 경제 지표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높은 고용률이 삶의 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둘째, 자산 격차가 핵심입니다. 소득보다 자산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셋째, 법적 규제의 한계입니다. 구조적 문제는 단속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넷째, 세대 간 연대의 중요성입니다. 한 세대의 실패는 다음 세대에게 대물림됩니다. 일본의 사례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게 경고입니다. 비슷한 경제 발전 경로를 걷는 국가들은 일본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원조 교제는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시스템의 실패를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증상만 치료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병의 뿌리를 찾아 치료해야 합니다.